바야흐로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고? 기대 수명은 82세지만 건강 수명이 65세밖에 되지 않아 평균 17년가량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평생 공들여온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고 80세가 넘으면 대부분 이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퇴행성 질환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가볍게 여겼다가는 나중에 인공관절로 교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이 100세 시대에 적인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시티병원 관절센터 오건면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왜 노년에 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죠. 먼저 2017년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82세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중 65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질병을 겪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은퇴 이후에 노년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최근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 알아보기 전에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절은 2개 이상의 뼈가 만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뼈 사이에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절 연골이 닳고 소실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요. 관절에 변형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분들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퇴행성 관절염 하면 노인들에게만 생기는 병으로 알기 쉬운데요. 많은 경우에서 연골을 오래 사용하고 따라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비만이나 관절의 외상, 염증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젊은 환자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앞에서 봤듯이 관절 연골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관절 연골은 처음에는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어서 외부의 충격을 잘 흡수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망가지게 됩니다. 말기가 되면 관절 연골은 점점 더 얇아지게 되고 거칠어져서 뼈와 뼈가 맞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의 변형도 오게 됩니다. 2017년에 발표된 심표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가 370만 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65세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70%나 되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으로 뼈가 약해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나 농사같이 무릎을 꿇고 일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65세 네.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게 된다고 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안타까운 것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경우 완치가 힘들고 이렇게 평생 조절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 송산된 관절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완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서 젊은 사람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체중 조절이나 운동, 약물 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기능 장애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조절이 가능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이 어르신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이것도 무릎 관절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시리다고 많이 하십니다. 날씨가 굽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린 증상이 있으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중기가 되면 무릎이 뻣뻣해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운전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자세를 오래 하고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증상이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 중기 후반이 되면 무릎이 붓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릎 안에 관절 연골이 망가지면서 그 부스러기가 무릎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관절액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통증이 조금 심해지면서 계단과 산을 올라갈 때는 별로 안 아픈데 내려올 때 아픈 증상들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퇴행성 말기가 되면 그림에서처럼 다리가 O자로 이렇게 휘게 되는데요. 이때는 통증도 더 심해져서 평지를 걸을 때나 잘 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부분 간단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로 확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엑스레이 검사는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서서 찍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가 일어서서 걸을 때 체중이 실렸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 찍은 사진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관절면이 하얗게 경화된 소견이 보이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관절염의 단계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관절의 간격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 단계를 나눕니다. 정상 관절의 간격의 50%를 기준으로 50%보다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2기, 50%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를 3기, 그리고 관절이 다 닳아서 이렇게 뼈가 맞닿아 있는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이 다 닳지 않은 환자에서도 통증이 심하거나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MRI를 찍게 됩니다. MRI를 찍으면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관절 연골, 인대 손상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뼈 속에 다른 병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만약 검사를 해서 원장님 무릎 관절염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혹시나 환자의 이 무릎 연골이 많이 닳지 않은 상태라면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나을 수가 있을까요? 예,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단계별로 살펴보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조금 남아있는 중기에서는 앞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시행해도 아플 경우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관절 내시경이나 교정 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관절이 다 따른 상태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관절의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요. 질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소염과 진통작용이 함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약으로 치료가 안 될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그 중독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관절염 약 같은 경우 많은 어르신들께서 단순히 진통제로만 생각을 해서 잘 드시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관절염 약은 단순한 진통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비스트레스성 소염제는 진통 효과, 소염 효과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관절에 염증이 줄어들게 되면 관절의 기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다가 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약에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절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관절 상태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약을 바꾸거나 다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위장출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65세 이상의 위장병을 가진 환자분들이나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신 환자분들은 약 쓰는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흔히 뼈 주사라고 하죠. 네. 무릎에 찬 물을 뺀 후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무릎이 아플 때 찜질을 하는데 냉찜질이 좋을지 또 온찜질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명 뼈주사로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 작용을 가진 주사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많이 부어 있거나 물이 찼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감염의 위험이나 피부의 발적 같은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3회에서 4회 이상 맞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가 연골주사라고 하는 하이알유론산입니다. 이 하이알유론산은 정상 관절에서 기계로 치자면 마치 그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연골주사를 맞게 되면 관절의 염증이 줄어들고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DNA 주사나 프롤로 주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퇴행성 관절염에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 온찜질을 시행하게 되지만 무릎이 많이 부었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시행하게 됩니다. 온찜질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한 15분 정도로 하게 되고요.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 전기치료나 마사지도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봤던 비수술적 치료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 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관절 내시경은 무릎 주변에 작은 구멍을 2~3개 뚫어서 그 안으로 기구를 넣어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모니터를 통해 관절 안의 병변을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수술 시간이 대개 1시간 내로 끝나는 짧고 간단한 수술이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피부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본래의 관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신 사진이 무릎 관절경 사진인데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반월상 연골판을 화면을 보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다음날 바로 디디고 걸을 수도 있고 쪼그려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추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지속되어서 O자로 이제 휘는 다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년 여성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O자형 다리는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휘어 있는 환자들에게는 교정 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밑에 뼈를 잘라서 바르게 펴주는 수술인데요.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 있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무릎 안쪽에 체중이 과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사소한 충격에도 관절 연골이 망가지고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이렇게 다리를 펴주는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면 안쪽으로 실리는 체중 부하를 무릎 바깥쪽으로 옮겨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체중 부하를 관절 전체로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 무릎의 통증이 좋아지고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는 것을 지연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대개
교정 절골술은 65세 미만의 활동적인 환자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체력이 괜찮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완전히 닳지 않은 3단계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환자의 5도 이상의 뇌관병이 있는 환자에서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환자는 왼쪽 다리가 휘어져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이후에 하지의 축이 무릎 중심으로 옮겨가고 하지가 바르게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에 주의할 점은 수술 이후에 하지의 축을 받쳐줘야 되는 무릎 바깥쪽 관절이 괜찮아야 되는데 그쪽에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했다든지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교정절골술의 장점은 인공관절 치환술과 비교해서 자기 관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기나 양반 다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수술 이후에 뛰는 운동을 포함해서 힘든 일이 가능할 정도로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골 부위가 완전히 유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6주 정도의 목발 보행이 필요하고 1년이나 1년 반 이후에는 피부를 자극하는 금속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관절에 관절염이 진행하여서 통증이 생기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인공관절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인공관절 수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공관절은 부분만을 바꾸는 반치환술과 무릎 전체를 다 바꾸는 전치환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반치환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한 부분에 국한된 환자에서 이 다른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을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하겠는데요.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비교해서 일부 정상적인 뼈와 연골, 인대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회복이 빠르고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어서 최근에 수술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장점은 앞에 교정절골술과 비교해서 조기에 목발 없이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비교해서는 수술 상처가 작고 출혈이 작아서 수술 이후에도 수혈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술기가 좀 까다로워서 수술 중에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윗물이 탈구되는 등의 합병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기구에 비해서 기구의 수명이 짧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결국 관절이 다 따른 환자에서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관절이 많이 망가지고 휘어진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관절 간격이 살아나고요. 다리가 발라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이 호전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되어서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65세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4기인 환자 그리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65세 이상이라고 잡는 것은 인공관절의 그 수명 때문입니다. 인공관절이 보통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자 수명을 80세로 잡았을 때 65세 이상에서 수술해야지 한 번 수술로 평생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환자의 통증 정도인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아무리 관절염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고 다리를 절거나 계단을 겨우 오르내리는 정도라면 수술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반면에 심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든지 중풍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마비가 심각해서 원래 잘 못 걸었던 환자분들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더라도 잘 못 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원장님,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무릎 연골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치료법들이 기존에 관절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개념 하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던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생시킨 기술로 자기 관절을 오랫도록 쓰게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유전자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작은 세포에서 사람의 형태까지 되는데 이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피도 만들어내고 살도 만들어내고 뼈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골수나 지방, 근육 그리고 제대열 등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 신생아의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배양한 중간엽 줄기세포로 손상된 관절 연골에 구멍을 뚫어서 투여하면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작용 기전은 좀 복잡한 듯한데 간단히 알아보면 무릎 안에 투여된 줄기세포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생성되어 있던 손상 인자에 자극을 받게 되면 줄기세포가 정상적인 관절 연골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염증을 깔아앉혀 주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움푹 파인 관절 연골이 이 시술 이후에 튼튼한 관절 연골로 이렇게 메꾸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1회 수술만으로 정상적인 튼튼한 초자 연골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재생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50세 이상이나 큰 병변에서도 탁월한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이 수술 이후에 최대 3개월 정도는 목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치료가 바로 유전자 주사 치료입니다. 이 유전자는 사람에게서 채취한 연골세포와 그리고 성장인자가 도입된 연골세포를 같이 관절 내로 투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관절 내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관절의 통증과 관절의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전자 주사는 3개월 이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도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3단계의 환자들이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1회 주사로 2년 이상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유전자 주사의 장점은 앞에 말한 줄기세포와 다르게 수술 없이 1회 주사 치료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시술 이후에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본 뒤에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은 비용이 좀 비쌉니다. 네, 이렇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자연스러운 그런 노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노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면 네.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시티병원 관절센터 오건명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